80살은 좋게 넘어 보이는 이건우 할아버지. 지난 몇 년간 저는 그분께 무료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저를 바보 같다고 비웃었죠. 제 식단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던 그날 할아버지가 들고 온 봉투를 보고 저는 그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장지은, 올해 35세입니다. 동네 어귀에서 지은네 가정식 백반이라는 이름의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식당을 여는 것은 몇 년 동안 제가 품어온 꿈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예전에 요리를 즐겨 하셨는데 제가 어깨너머로 많은 비법을 배웠거든요. 이 솜씨로 돈도 벌고 이웃들에게 따뜻한 집밥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식당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이 6개 정도 있었고 인테리어는 소박하고 깔끔했습니다.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장사가 꽤 괜찮았습니다. 근처 이웃들과 단골 손님들이 대부분이었죠. 다들 제 음식이 맛있고 양도 푸짐하며 가격도 합리적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재료를 사고 식당을 연 지 반년쯤 지났을까요. 문 앞을 서성이는 낡은 옷차림의 할아버지 한 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80살은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는 머리카락이 하얗고 헝클어진 채 머리에 달라붙어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주름이 자글자글했습니다. 늘 희끗희끗해진 낡은 조각을 직접 가져온 물과 함께 드시며 허기를 들고 계셨죠. 매일 새벽 동트기 전부터 나와 근처에서 고물을 주우셨죠.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에도 할아버지는 여전히 계단에 앉아 빵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빗물이 옷과 빵을 적셨지만 할아버지는 마치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한 입 한 입 묵묵히 드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릇을 내밀며 말했음이 저려왔습니다. 할아버지도 예전에 제가 굶을까봐 늘 걱정하고 안쓰러워하셨거든요. 할아버지, 날씨도 이렇게 추운데 따뜻한 것 좀 드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습니다. 경계심과 의아함이 가득한 눈빛으로요. 받으려 하지 않으셔서 저는 빙긋 웃으며 그릇을 다시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걱정 말고 드세요. 돈 안 받아요. 찬밥 드시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그릇을 받으며 알아듣기 힘든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국물까지 깨끗하게 비우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점심때마다 일부러 한 끼 더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국수 한 그릇, 때로는 반찬 2가지의 밥 한 공기를 할아버지께 무료로 가져다 드렸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라는 별칭을 붙여드렸고 할아버지도 묵묵히 받아들이셨습니다. 매일 점심 이 할아버지는 고물을 다 주운 후 정확한 시간에 식당 문 앞 계단에 앉아 저를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밥을 드리면 조용히 다 드신 후 자발적으로 문 앞 쓰레기를 주워 자신의 해진 마대자루에 담으셨습니다. 하지만 제 이 작은 선행이 뜻밖에도 적지 않은 비난을 불러올 줄은 몰랐습니다. 가장 먼저 반대한 사람은 남편 김민준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퇴근하고 돌아와 제가 이 할아버지께 무료 식사를 대접하는 모습을 보고는 곧바로 표정을 굳혔습니다.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너 바보 아니야? 우리가 식당 하는 건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자선 사업 하는 거 아니잖아. 매일 모르는 고물 줍는 할아버지한테 밥을 공짜로 주면 그게 다 얼마인데. 저는 할아버지께서 연세도 많으시고 너무 불쌍하다고 한 끼 식사가 얼마나 한다고 그러냐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불쌍한 사람이 한둘이야? 다 도와줄 수 있어? 우리 집 생활비도 만만치 않은데 이 집 생각 좀 해줄 수는 없어? 우리는 이 일로 크게 다투었고 기분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민준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절친 박서연도 저를 말렸습니다. 서연이는 가게에 들렀다가 제가 이 할아버지께 음식을 드리는 것을 보고는 저를 한쪽으로 끌고 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너 정신 나간 거 아니니? 고물 줍는 할아버지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
매일 공짜로 밥을 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라고 생각할 거야. 게다가 그 할아버지가 매일 이 가게 문 앞에 지저분하게 앉아 있으면 장사하는데 얼마나 방해되는 줄 알아? 가게 종업원들도 사석에서는 불평했습니다. 이 할아버지 몸에서 냄새가 나서 손님들이 싫어한다고 말이죠. 저는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이 할아버지께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드렸습니다. 그들이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그저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데 서로 도울 수 있다면 돕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께 보답을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할아버지께서 여생 동안 매일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드시게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선의가 더 많은 비난을 불러왔을 뿐 아니라 훗날 예상치 못한 영향을 가져올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민준 씨와 다투던 며칠 동안 우리는 서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매일 퇴근하고 돌아오면 방에 틀어박혀 휴대폰만 만지거나 거실에 앉아 담배만 피웠습니다. 가게 일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제가 이 할아버지께 무료로 밥을 드리는 일 때문에 아직도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타협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는 저에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할아버지께는 하루 중 가장 따뜻한 한 끼 식사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날 점심, 저는 문 앞 이 할아버지께 밥상을 가져다 드렸고 돌아서자마자 가게 문 앞에 서 있는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보기 흉할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시비를 걸려고 하는구나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민준 씨는 성큼성큼 다가와 제 손에 들린 쟁반을 낚아채듯 빼앗아 계산대에 3개 내던졌습니다. 그릇이 기청이 찢어질 듯한 소리를 내며 부딪혔습니다. 그릇이 기청이 찢어질 듯한 소리를 내며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주방 뒤편으로 가서 목소리를 내며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주방 들끝 고개를 들고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얼른 손님들께 사과했습니다. 장사에 방해되잖아요. 민준 씨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장사? 너 장사할 줄은 알아? 매일 그 노인네한테 공짜로 밥을 갖다 주면서 무슨 장사를 하겠다는 거야? 오늘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네가 다시 그 노인네한테 밥을 갖다 주면 우리 끝이야. 제가 할아버지께 밥 한 끼 드리는 게 뭐가 어때서요? 돈이 얼마나 든다고요? 저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준 씨는 매일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데 쓰는 돈이 할아버지 한 끼 식사보다 더 많은데 왜 자기 낭비는 생각 안 해요? 민준 씨는 제 말에 할 말이 없어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내가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건 접대 때문이야. 이 가정을 위해서라고 네가 그 고물 줍는 노인네한테 밥을 갖다 주는 게 이 가정에 무슨 도움이 되는데 남들이 우리를 바보라고 비웃는 건 말고는 아무 쓸모도 없어. 아무 쓸모도 없어. 우리는 주방에서 격렬하게 다투었고 주방장님은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마치고 네가 계속 고집 부리면 앞으로 이 집 생활비는 나도 몰라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민준 씨의 말은 마치 가시처럼 제 마음에 박혔지만 저는 여전히 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민준 씨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어 민준 씨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민준 씨, 돈 아까워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정말 불쌍해요. 자식도 없고 연세도 많으신데 곰을 주어서 하루하루 살아가세요. 이제 그만 화 풀어요. 하지만 민준 씨는 제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나는 그 밥값이 아까운 게 아니야. 네가 너무 분별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이 식당 여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 피땀 흘려번 돈은 게 쉬운 일 아니잖아. 피땀 흘려번 돈은 꼭 필요한 곳에 써야지. 상관없는 사람한테 쓸 돈이 어디 있어. 네가 정말 한가하면 장사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지, 돈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지, 돈을 어떻게 하면
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며 서운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불쌍한 노인을 돕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많은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 저를 괴롭힌 것은 절친 박서연이 또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가게에서 말하지 않고 저를 옆 카페로 끌고 갔습니다. 서연이는 밀크티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습니다. 지은아, 너 민준 씨랑 그 고물 줍는 할아버지 때문에 싸웠다면서 왜 아직도 그렇게 고집을 부려? 내 말 들어. 그 할아버지한테 더 이상 밥 갖다 주지 마. 그럴 가치 없어.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는 그저 그분을 돕고 싶을 뿐이야.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잡하지 않아. 서연이는 초조해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더러 좋은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하지만 상대방을 가려가면서 해야지. 고물 줍는 노인네를 도와주면 그 사람이 너한테 불만 있어. 일도 대충 한다고. 일도 그 사람이 너한테 뭘 보답해 줄 수 있는데. 오히려 너랑 민준 씨 싸우게 만들고 부부 관계에 안 좋은 영향만 줄 거야. 서연이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최근 가게 종업원들이 확실히 소극적으로 일했습니다. 한 번은 두 종업원이 뒤에서 저를 욕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바보 같다고 상관없는 사람한테 돈을 쓰고 자기들 월급은 올려줄 생각도 안 한다고요. 심지어 한 종업원은 손님께 이 할아버지 몸에서 냄새가 나니 다음에는 오지 말라버지 몸에서 냄새가 나니 다음에는 오지 말라고 불평하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났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종업원을 꾸짖긴 했지만 마음이 참 씁쓸했지만 이 할아버지는 제 심상치 않은 기색을 눈치채셨는지 식사를 마친 후 평소처럼 바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앞으로 다가와 주머니에서 구겨진 사과 하나를 꺼내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밥 고맙다. 이 사과, 아가씨 드세요. 저는 깨끗하게 씻겨질 손을 쥐고 천천히 가셨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드세요. 저는 안 고파요. 저는 손에 쥔 사과를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이 할아버지께 따뜻한 밥을 계속 대접할 것이라고요. 하지만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민준 씨의 불의에 서연이의 만류, 종업원들의 불평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를 겨냥한 위기가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쥐어준 사과를 든 채 저는 한참 동안 가게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과는 크지 않았고 껍질은 조금 시들었지만 정성껏 씻겨진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고 마음속 서러움도 조금은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키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위기가 예상보다 빨리 닥쳐올 줄은 몰랐습니다. 약 보름 정도 지났을까요? 가게 장사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쯤이면 가게 6테이블 좀 적어도 4테이블은 차 있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2~3테이블밖에 손님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불안해져 혹시 음식 맛에 문제가 생겼나 싶어 단골 손님 몇 분께 여쭤보았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김 아주머니가 조용히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은아, 네 음식 맛이 없어진 게 아니야. 네 옆 골목에 새로 생긴 고급 가정식 백반집이 있는데 인테리어도 화려하고 사장이 할인 행사도 자주 해서 단골 손님들을 많이 빼앗아 갔다고 하더라고. 그제야 저는 경쟁자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새로 생긴 가게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가게는 확실히 제 가게보다 인테리어가 좋았고 문 앞에는 개업 대박, 전 품목 20% 할인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장은 30대 중반의 장지훈이라는 남자였는데 말솜씨가 능글맞아 보였습니다. 제가 문 앞에 잠시 서 있었는데 예전에 제 가게에 자주 오던 단골 손님 몇 분이 그의 가게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경쟁은 두렵지 않았지만
장지훈이 저가 공세로 손님을 빼앗아 갈 줄은 몰랐습니다. 제 가게 음식은 원래 가격이 높지 않아 이윤이 아주 적었기 때문에 더 화가 났던 것은 며칠 지나지 않아 제 가게에 대한 헛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식사하러 와서 조용히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밖에 사람들이 네 가게 식재료가 신선하지 않고 유통기한이 다 된 거라고 하더라. 그리고 돈 아끼려고 나쁜 기름을 쓴다고도 하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나고 초조해져서 얼른 손님께 설명했습니다. 김 아주머니, 걱정 마세요. 김 아주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 가게 식재료는 제가 매일 아침 직장에 가서 고르는 거라 절대 신선해요. 기름도 정식업체 제품이고요. 하지만 사람들이 헛소문을 퍼뜨리니 어쩔 수 없잖아. 그 새로 생긴 장지훈이 뒤에서 네 험담을 한다고 들었어. 조심해야 해. 저는 그제야 장지훈이 소문을 퍼뜨려 저를 망하게 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게 장사도 안 좋은데 집안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준 씨는 최근 들어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매일 퇴근하고 밤늦게 들어왔고 몸에서는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어디 갔느냐고 물으면 친구들과 접대했다고 얼버무렸습니다. 게다가 돈 문제에 점점 더 집착했습니다. 늘 제게 가게가 요즘 얼마를 벌었는지 묻고 때때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안 살림 걱정을 하는구나 싶었죠.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은행에 가서 가게 운영 자금을 찾으려는데 통장에 50만 원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얼른 민준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 씨는 전화로 얼버무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최근에 친구들이랑 투자할 사업이 있어서 급하게 돈 좀 썼어. 돈 벌면 다시 채워 넣을게. 저는 좀 믿기지 않았습니다. 무슨 사업인데 곱이 함부로 돈을 가져가? 민준 씨는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너한테 말해봤자 이해 못해. 아무튼 내가 돈 다시 채워 넣을 테니 신경 쓰지 마. 말을 마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채 마음이 매우 불안했습니다. 민준 씨가 저에게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가게로 돌아와 생각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가게 장부를 꺼내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가게 매출이 줄긴 했지만 이렇게 많이 줄어들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민준 씨는 여러 번 식재료 구매나 월세 지급을 핑계로 가게에서 적지 않은 돈을 가져갔는데 이 돈에 해당하는 지출 증빙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민준 씨에게 다시 물어봐야 하나 생각하고 있을 때 이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 해진 마대 자루를 들고 가게 문 앞에 와서 조용히다. 저는 마음속 번잡한 생각들을 억누르 가서 막 만든 토마토 달걀을 가서 막 만든 토마토 달걀을 가서 막 만든 토마토 달걀을 억누르 가서 아가씨 안 좋아 보이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어서 식사하세요. 이 할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식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장지훈의 악의적인 경쟁, 민준 씨의 이상한 행동이 마치 두 개의 돌덩이처럼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돌덩이처럼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가져간 돈이 투자를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그렇지 않으면 제 가게는 정말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식사를 마치신 후 평소처럼 제 가게 문 앞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우고 나서야 자신의 해진 마대자루를 들고 천천히 떠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은 안정되었지만 가게 장사와 민준 씨 일을 생각하니 또다시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는 장부를 들고 여러 번 확인했고 볼수록 놀라웠습니다. 민준 씨가 몇 달 동안 가게에서 가져간 돈이 무려 2천만 원이 무려 2천만 원이 무려 2천만 원이 무려 2천만 원이 무려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민준 씨가 돌아오면 따져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밤 12시가 다 되어서야 민준 씨는 만취한 채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비틀거리는 몸과 함께 지독한 술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저는 화를 억누르고 장부를 그의 앞에 내던졌습니다. 민준 씨, 이 장부 좀 봐요. 당신이 가게에서 가져간 2천만 원이 넘는 돈, 대체 어디에 썼어요? 무슨 투자 사업에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해요? 민준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장부를 보더니 귀찮다는 듯이 투자 사업이라고 말했잖아. 왜 자꾸 물어? 내가 돈 벌면 2배로 갚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2배로 갚아줘? 저는 온몸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지금 가게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장지훈이 뒤에서 헛소문 퍼뜨려서 손님 다 뺏어가고 가게 매출은 바닥을 쳤어요. 지금은 당장 운영 자금도 부족할 지경인데 당신은 몰래 돈이나 가져가고. 민준 씨는 제 꼬중에 조금 정신을 차린 듯 했습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장사가 안 좋은 게 누구 탓인데? 네가 매일 그 고물 줍는 노인네한테 공짜 밥 줘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돈 좀 가져가서 투자한 것도 이 집을 위해서야. 돈 좀 더 벌어서 생활비에 보태려고 한 건데 왜 나를 이해 못해? 당신은 이 집을 위한 게 아니잖아. 저는 그의 코앞에 손가락을 들이대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정말 이 집을 위한다면 내가 가게 장사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지 도와줬어야지. 가게 돈이나 몰래 가져가고 책임을 나한테 떠넘기다니. 우리는 또다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어떤 때보다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결국 민준 씨는 문을 쾅 닫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우리는 각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은 얼굴로 가게에 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채소 시장 식재료 공급업자가 지난달 식재료 대금을 독촉하러 왔습니다. 저는 공급업자에게 사정사정해서 간신히 보름 정도 기한을 연장받았습니다. 공급업자가 떠나자 저는 가게에 앉아 텅 빈 테이블들을 보며 마음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며칠 지나지 않아 식재료 가격이 또 올랐습니다. 예전에는 오영영, 지에 1,500원 하던 채소가 이제는 2,500원으로 올랐고 삼겹살도 13,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식재료 가격은 오르고 가게 장사는 안 좋으니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지출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가게에는 원래 종업원 3명과 주방장님 1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가게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어쩔 수 없이 종업원 그들에게 가게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어쩔 수 없이 종업원 주방장님은 저와 몇 년 동안 함께 일하셨기에 제 어려움을 아시고는 자발적으로 월급을 깎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방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방장님 고맙습니다. 가게 장사 좋아지면 꼭 월급 올려드릴게요. 주방장님은 손을 흔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씨, 우리 다 오래된 인연인데 서로 돕는 건 당연한 거죠. 지출을 줄인 후 가게의 부담은 조금 줄었지만 장사는 여전히 나아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매일 식사하러 오는 손님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가끔은 하루 매출이 월세도 안 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분주하게 일했지만 한 점의 희망도 보이지 않았고 마음은 점점 더 절망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이 할아버지께 무료로 식사를 대접하는 가져다 주시는 반찬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매일 점심 저는 여전히 일부러 밥 한 끼를 더 만들어 이 할아버지께 때로는 푸성기 한 줌, 때로는 토마토 몇 개, 모두 할아버지가 직접 키우신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 때도 도와주셨고 최대한 저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주시려고 했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여전히 이 할아버지께 밥을 드린다는 것을 알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는 가게로 뛰어들어와 종업원과 손님들 앞에서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장지은, 너 미쳤어? 가게가 망하기 직전인데 아직도 그 노인네한테 공짜 밥을 주고 있어? 정신 좀 차려. 돈을 아끼는 게 낫지 않아?
저는 그의 꾸중에 얼굴이 새빨개졌고 손님들은 놀라서 서둘러 계산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억지로 눈물을 참으며 민준 씨를 가게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김민준, 여기서 창피한 짓 하지 마요. 제가 할아버지께 밥 한 끼 드리는 게 뭐가 어때서요? 가게가 망하더라도 할아버지 굶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민준 씨는 저를 가리키며 화가 나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좋아, 네가 잘났다. 민준 씨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종업원 아가씨가 와서 저를 위로했습니다. 지은 언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민준 오빠는 그냥 너무 조급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계속 일하자.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가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고,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있었고,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민준 씨가 떠난 후 저는 감정을 수습하고 계속 가게에서 바쁘게 일했습니다. 종업원 아가씨는 제가 기분이 안 좋은 것을 보고는 자발적으로 많은 일을 더 해주었고 가끔 오는 손님들도 응대해 주었습니다. 주방장님도 저를 위로하며 어려움은 잠시뿐이니 천천히 나아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너무 감사했지만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잔혹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는 제가 헛소문과 저가 경쟁에 무너지지 않자 더 악랄한 수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날 점심, 가게에 겨우 2테이블 손님이 왔는데 주문을 마치자마자 건달처럼 생긴 남자 3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는 우통을 벗고 팔에 문신을 새기고 있었는데 문에 들어서자마자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사장 나와. 네 가게 음식 대체 뭐야? 먹고 배탈 났잖아. 내 가게 음식 대체 뭐야? 먹고 배탈 났잖아. 달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가게 식재료는 다 신선한 거라 배탈 날 리 없어요. 저희 가게 식재료는 다 신선한 거라 배탈 날의 식재료는 다 신선한 거라 배탈료는 다 신선한 거라. 아직도 발뺌하려고 해? 당장 돈 내놔. 아니면 네 가게 다 때려 부술 거야. 저는 이들이 장지훈이 시켜서 온 깡패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일부러 와서 행패를 부리는 것이었죠. 저는 화를 억누르고 인내심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형님, 진정하고 말습니다. 고리는 너랑 시간 남자가 튀어나왔음 하세요. 돈은 드릴 수 있지만 저희 가게 음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야죠. 아니면 우리 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해볼까요? 네가 선택해. 가게 손님들은 이 소동에 놀라 서둘러 계산하고 황급히 떠났습니다. 종업원 아가씨는 무서워서 뒤에 숨었고 주방장님은 시카를 들고 달려나와 제 앞에 섰습니다. 너희들 뭐 하는 짓이야? 대낮에 행패 부리다 경찰에 잡힐까봐 무섭지도 않아? 문신 남자는 주방장님 손에 들린 시카를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시 기세등등하게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안 무서워. 오늘 돈 안 내놓으면 안 무서워. 바로 그때 이 할아버지가 해진 마대 자루를 들고 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가게 상황을 보더니 망설임 없이 제 옆으로 와서 건달 3명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이 아가씨 괴롭히지 마. 문신 남자는 고개를 돌려 이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늙은이, 여기는 네가 상관할 일 아니야. 당장 꺼져. 아니면 너까지 같이 손바지를 때리려 손을 들었습니다. 당장 꺼져.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가지 않고 여전히 제 앞에 서 계셨습니다. 나는 안 가. 너희들 옆에 서 계셨습니다. 형님, 노인 때리지 마세요. 제가 돈 드릴게요. 저는 그들과 계속 싸워봤자 가게 장사만 더 나빠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어쩔 수 없이 손해를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서랍에서 5억만 원을 꺼내 문신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문신 남자는 돈을 받아 세어보더니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좀 말이 통하네. 앞으로 조용히 살아. 장 사장님한테 걔들 생각하지 말고.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온몸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너무 슬퍼하지 마. 저는 억지로 눈물을 참으며 이 할아버지와 주방장님께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주방장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이 장지훈도 너무 심하네요. 너무 심하네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 반드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도 안 좋은데 복잡한 일 만드는 것보다 지금 가게 장사도 안 좋은데 복잡한 일 만드는 것보다 복잡한 일 만드는 것보다 더욱 저를 무너지게 한 것은 민준 씨가 저를 위로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는데 민준 씨가 집에 있었고 또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돌아온 것을 보고 가게 일은 묻지도 않고 오히려 제 코앞에 손가락을 들이대며 소리쳤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장지은, 내가 뭐라고 했어? 그 노인네한테 공짜 밥 주지 말라고 했잖아. 내 말 안 듣더니. 저는 원래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었는데 그의 말을 듣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김민준, 당신이 나한테 할 말이 있어. 가게가 이렇게 된 건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가게 돈 원래 가져가서 도박하다 다 잃어버리고 이제 와서 나를 탓해. 당신이 운영 자금을 가져가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수세에 몰렸겠어. 도박? 민준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곧바로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도박하러 갔으면 어때? 나는 돈 좀 벌려고 한 거잖아. 네가 쓸모없게 가게를 이렇게 망치지만 않았으면 내가 도박하러 갈 필요가 있었겠어? 내가 말하는데 장지은, 이 가게도 더 이상 하지 마. 그냥 문 닫아버려. 매일 손해만 보느니 나는 문 안 닫을 거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이 가게는 내가 힘들게 일으킨 가게야. 나는 이렇게 포기할 수 없어. 민준 씨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문 안 닫아봤자 소용없어. 어차피 이 가게도 오래 못 버틸 거야. 내가 말하는데 네가 계속 고집 부리면 우리 이혼이야. 말을 마치고는 문을 쾅 닫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서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장지훈의 악의적인 압박, 민준 씨의 배신과 비난이 마치 두 개의 거대한 산처럼 저를 짓눌러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텅 빈 거실을 보며 마음속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이 악몽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자련들을 위해서라도, 하지만 마음속에는 아직 한 가닥 오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들에게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서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눈물은 말랐지만 마음속 절망은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가 이혼을 언급한 말은 마치 칼날처럼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가게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수년간 쏟은 피땀 어린 노력의 결정체이자 저의 유일한 의지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세수를 하고 있어 기운을 차려 가게에 갔습니다. 가게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이 할아버지가 이미 와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옆에는 신선한 채소, 한 바구니와 통통한 토마토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 할아버지가 직접 키우신 것이었죠. 제가 오자 이 할아버지는 얼른 일어나 바구니를 제 앞으로 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이거 가게에서 써. 저는 바구니 안에 채소들을 보다가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을 보았습니다. 나는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아가씨가 써서 돈 아껴. 말을 마치고는 구석에 있는 빗자루를 들고 가게 문 앞을 쓸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이 할아버지가 저를 돕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마음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짠했습니다. 저는 채소를 들고 주방으로 가서 주방장님께 말했습니다. 주방장님, 이건 이 할아버지께서 가져다 주신 거예요. 오늘은 이 채소들로 집밥 몇 가지 만들어주세요. 주방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시네. 어떤 사람들은 남이 어려울 때 집 받기만 하는데
그날부터 이 할아버지는 매일 직접 키우신 채소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때로는 푸성기, 때로는 무, 때로는 가지. 할아버지는 채소를 가져다 주신 후 묵묵히 청소를 도와주셨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문 앞 잡동사니를 정리하는 등 얹어 나서서 하셨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없을 때는 문 앞 계단에 앉아 조용히 제가 이러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없음을 지켜보셨습니다. 방해하지 않으셨지만 한 번은 제가 점심때까지 바빠서 식사를 거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품에서 군고구마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내미셨습니다. 고구마는 아직 따뜻했고 달콤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아가씨, 이거 좀 먹고 허기 채워. 저는 고구마를 받아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온기가 입에서 마음으로 전해졌고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고 절망적일 때 모두가 무시하는 이 고물 줍는 할아버지가 저에게 가장 큰 눈 할아버지가 저에게 가장 큰 눈. 가게가 아무리 어려워도 저는 항상 따뜻한 밥과 반찬을 미리 준비해 할아버지께 드릴 것입니다. 때로는 국수 한 그릇, 때로는 국수 한 그릇, 때로는 반찬 2가지. 이 할아버지는 매번 아주 진지하게 식사하셨고 식사를 마친 후에는 아무 말 없이 계속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가게 장사는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매일 겨우 몇 테이블 손님만 받을 수 있었고 매출은 주방장님과 종업원, 월급을 겨우 감당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사방팔방 돈을 빌리려 했지만 그들은 저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하거나 저에게 그냥 가게 문 닫고 더 이상 억지로 버티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절친 박서연도 왔습니다. 그녀는 텅 빈 가게를 보며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지은아, 네가 포기하기 쉬운 건 알지만 지금 상황을 봐. 더 버텨봤자 돈 낭비일 뿐이야. 내 말 들어. 문 닫고 민준 씨랑 잘 이야기해서 다시 시작해. 내 말 들어. 한 번 더 버텨보고 싶어. 서연이는 저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어쩔 수 없이 떠났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저는 가게에 앉아 마음속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더 이상 돈을 빌리지 못하면 저는 정말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요.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민준 씨가 갑자기 가게에 왔습니다. 그는 얼굴에 묘한 미소를 띠고 제 앞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내가 돈 빌려왔어. 네 가게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줄게. 저는 깜짝 놀라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돈 빌려왔어? 어디서 빌렸는데? 민준 씨는 제 시선을 피하며 얼버무렸습니다. 네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아무튼 네 가게 살릴 수 있으면 됐잖아. 저는 마음이 좀 불안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간단할 리 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그에게 대체 어디서 빌린 건지, 무슨 조건이 있었는지 계속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돈 빌려온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지 뭘 그렇게 많이 물어봐. 저는 서류를 받아 자세히 읽어보고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대출 계약서가 아니라 식당 담보 계약서였습니다. 민준 씨가 제 식당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잡히고 5천만 원을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민준 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김민준, 당신 미쳤어. 당신이 내 가게를 담보로 잡았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민준 씨는 아를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민준 씨는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네 가게 계속이다. 네가 가게 잘 운영해서 돈 갚고 가게 다시 찾아오면 되잖아. 당신은 나를 돕기 위한 게 아니잖아. 저는 계약서를 그의 얼굴에 내던졌습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야. 또 도박하러 갔지? 민준 씨는 제 말에 속마음을 들키자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도박하러 갔으면 어때? 내가 돈 빌린 것도 네 가게 운영 자금으로 쓰고 나도 한 번 더 도박해서 대박 나면 우리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잖아. 저는 눈앞에 이 낯선 남자를 보며 마음이 완전히 식었습니다. 저는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김민준, 가버려. 더 이상 당신 보고 싶지 않아. 이 가게가 망하더라도 당신이 담보로 잡아서 가져온 돈은 안 쓸 거야. 민준 씨는 제가 고마워하지 않자 고마운 줄도 모르고 라고 욕을 하며 화가 나서 가버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그 담보 계약서를 보며 마음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민준 씨가 이렇게까지 심한 짓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제 가게는 장지훈의 압박뿐만 아니라 민준 씨에게 담보로 잡히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묵묵히 청소하고 있는 이 할아버지를 보며 마음속에 희미한 희망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 할아버지의 선의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 번 더 버텨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 담보 계약서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절망은 어떻게 해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담보 계약서는 일단 서명하면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제가 그 돈을 쓰지 않아도 식당은 이미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게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처음으로 미래에 대해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가게 문을 열고 정성껏 요리했습니다. 하지만 장사는 여전히 나아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장지훈의 가게는 여전히 성황리에 운영되었고 그는 때때로 온갖 수단으로 저를 압박했습니다. 가끔은 종업원들을 시켜 일부러 제 가게에 와서 음식을 주문하고는 트집을 잡으며 맛없다고 말해 다른 손님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때로는 제 가게 문 앞에서 할인 쿠폰을 다른 손님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참아내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랐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타격이 찾아왔습니다. 보름 후 담보 계약서의 기한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가게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을 때 갑자기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3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는 얼굴이 어두웠고 문에 들어서자마자 말했습니다. 장지일 씨가 누구시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왔다는 것을 알았죠. 저는 억지로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제가 장지은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선두 남자는 가방에서 담보 계약서를 꺼내 제 앞에 내던졌습니다. 이건 당신 남편 김민준이 서명한 담보 계약서요. 이제 기한이 지났으니 당장 5천만 원을 갚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식당을 회수할 것이오.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김민준이 서며 말했습니다. 김민준이 몰래 담보로 잡은 거예요. 저는 이 계약 인정 못해요. 우리는 당신들 부부 사이에 무슨이라. 우리는 당신들 부부 사이에 무슨이라. 오늘 당신은 돈을 갚든가 아니면 우리가 식당을 접수하고 당신을 쫓아낼 것이요. 바로 그때 장지훈이 갑자기 가게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문턱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얼굴에는 고소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장지은, 놀랐지? 이게 나한테 대든 결과야. 내가 충고하는데 그냥 식당 내줘. 괜히 맞지 말고. 그제야 저는 이 모든 것이 장지훈이 꾸민 짓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미 사채업자들과 결탁하여 이 기회에 제 식당을 빼앗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장지훈, 당신이 꾸민 짓이었어? 당신 정말 비열하다. 장지훈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열하다니? 장사는 전쟁터야. 승자가 왕이고 패자는 도태되는 법이지. 네가 너무 어리석었던 것을 탓해야지. 곰을 줍는 노인네한테 공짜 밥이나 주고 남편 단속도 못하고 사채업자들은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당장 돈 갚으시오. 아니면 우리가 손 쓸 것이요. 저는 그들의 험악한 모습과 고소해하는 장지훈을 보며 마음속이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민준 씨에게 전화해서 이 일을 해결해달라고 하려 했지만 전화는 계속 연결이 안 된다고 나왔습니다. 저는 연달아 몇 번을 더 전화했지만 모두 같은 결과였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준 씨가 도망쳤을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얼른 민준 씨가 도망쳤을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얼른 민준 씨 친구들에게
걔를 전화해서 민준 씨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민준 씨 친구는 한참을 망설이다 제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친구는 한참을 망설이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져 쓰러질 뻔했습니다. 주방장님이 얼른 저를 부축했습니다. 지은 씨,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 씨가 이렇게 잔인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식당을 담보로 잡았을 뿐만 아니라 돈까지 들고 도망쳐 모든 뒤처리를 저에게 남겨두다니. 사채업자들은 제가 민준 씨를 찾지 못하고 돈도 내놓지 못하자 가게 물건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테이블과 의자를 모두 밖으로 옮기고 제 장부와 계산기도 가져갔습니다. 종업원 아가씨는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고 주방장님은 막으려 했지만 그들에게 밀쳐졌습니다. 장지우는 옆에서 재미있다는 듯이 지켜보며 때때로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저 냄비들도 다 가져가. 쟤한테 남겨주지 마. 저는 그들이 제 가게를 마음껏 파괴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아니면 당신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곳은 제가 수년간 피땀 흘려 일군 곳인데 이렇게 그들에게 망가지다니. 저는 달려가 그들을 막으려다니. 바로 그때 이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가게 상황을 보더니 얼른 달려와 제 앞에 서서 사채업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이 사람 괴롭히지 마. 여기는 이 아가씨 가게야. 선두 남자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늙은이, 여기는 네가 상관할 일 아니야. 당장 꺼져. 말을 마치고는 이 할아버지를 밀치려 했습니다. 저는 얼른 마치고는 이 할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제 일이에요. 이 할아버지의 마르고 약하지만 굳건한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하면서도 짠했습니다. 제가 가장 절망적일 때 여전히 이 곰을 줍는 할아버지가 저를 지키기 위해 나서주셨습니다. 사채업자들은 가게 물건을 다 비운 후 떠났습니다. 장지훈은 제 앞으로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장지은, 이제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지? 앞으로 나한테 대들 생각하지 마. 말을 마치고는 거들먹거리며 가버렸습니다. 저는 텅 빈 가게를 보며 마음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계산대 옆으로 가서 천천히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눈물이 끊어진 구슬처럼 뚝뚝 떨어졌습니다. 주방장님과 종업원 아가씨가 와서 저를 위로했습니다. 지은 씨,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산이 있으면 땔감도 있는 법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식단이 완전히 망했다는 것을, 저희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제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앞치마와 모자를 정성껏 접어 가방에 넣고 이 할아버지가 주신 채소 씨앗들도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이것들이 저에게 남은 유일한 추억이었습니다. 마지막 물건들을 가방에 넣고 가방을 맨 채 뒤돌아 텅 빈 식당을 보았습니다. 한때 이곳은 사람 사는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 냄비와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하지만 이제는 온통 어지러운 잔해와 뼛속까지 시리 쓸쓸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 눈물이 또다시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음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주방장님과 종업원 아가씨는 계속 저와 함께 있어 주셨습니다. 제가 떠나려는 것을 보고 주방장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나중에 뭐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종업원 아가씨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지은 언니, 언니는 분명히 잘 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눈물을 참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월급은 최대한 빨리 모아서 드릴게요. 주방장님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주방장님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손에는 검은 천주머니가 단단히 쥐어 있었습니다. 월급은 괜찮아요. 저는 그들과 작별하고 천천히 식당을 나섰습니다. 문을 나서자마자 이 할아버지 작별하고 천천히 식당을 나섰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제 앞으로 달려와 숨을 헐떡이셨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손에 든 천 주머니를 제 앞으로 내밀며 굳건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이거 아가씨 드세요. 저는 멍하니 그 천 주머니를 보며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물건은 받을 수 없어요. 그동안 이 할아버지는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채소도 가져다 주시고, 일도 도와주시고, 저는 이미 너무 감사했는데, 어떻게 또 할아버지의 물건을 받을 수 있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 천 주머니를 제 손에 억지로 쥐어주며 초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가 가져야 해. 이건 내가 아가씨한테 주는 거야. 아가씨한테 쓸모 있을 거야. 아가씨한테 쓸모 있을 거야. 할아버지의 말투는 매우 다급했고 눈빛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잡티 하나 없었죠. 저는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을 보다가 초조함에 붉어진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을 보다가 저는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을 보다가 천 주머니는 묵직했고 손에 쥐니 상당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안에 대체 뭐가 들어있어요? 이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가 열어보면 알 거야. 저는 이 할아버지를 보다가 손에 든 천 주머니를 보았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천 주머니 입구를 열었습니다. 안에 든 것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고 눈은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눈물이 끊어진 구슬처럼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천 주머니 안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가지런히 묶인 현금 뭉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각 뭉치마다 고무줄로 묶여 있었고 꽤 많은 양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현금 뭉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두툼했고 희미한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대충 세어보니 한 원 뭉치에 무려 1억 냄새가 났습니다. 천 주머니 안에는 적어도 10뭉치에 무려 1억만 원이었습니다. 천 주머니 안에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손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받을 수 없어요. 할아버지께 이렇게 많은 돈이 어떻게 있으세요? 이 할아버지는 저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펴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내 돈이야. 깨끗한 돈이니 아가씨가 가져다 써. 정말 받을 수 없어요. 저는 천 주머니를 이 할아버지께 다시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연세도 많으신데 노후 자금이 필요하시잖아요. 이 돈은 할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세요. 제가 지금은 힘들지만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고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쉬어. 나 혼자서는 얼마 쓰지도 못해. 이 돈은 아가씨가 가게 다시 여는 데 써.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 돈으로 저에게 가게를 다시 열게 하려는 줄은 몰랐습니다. 마음이 따뜻하면서도 짠했고 눈물은 더 심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걸 알아.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는 그저 할아버지께 따뜻한 밥 몇 끼 드렸을 뿐인데요. 이 할아버지는 저를 보며 온화한 눈빛이었을 뿐인데요. 아가씨가 나한테 준 건 밥이 아니라 따뜻함이었어. 할아버지는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식도 없고 평생 혼자 살았어. 아무도 나한테 이렇게 잘해준 사람이 없었어. 매일 아가씨가 해준 따뜻한 밥을 먹는 게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행복했던 일이야. 지금 아가씨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내가 돕는 건 당연한 일이야. 저는 이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감사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가장 절망적이고 의지할 곳 없을 때 모두가 무시하는 이 고물 줍는 할아버지가 저에게 가장 강력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거절하려 하자 이 할아버지는 엄숙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만약 아가씨가 이 돈을 받지 않으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 돈은 말을 무시하는 거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 돈은 뭐 가져가서 가게를 다시 열어야 해.
나는 매일 아가씨버 말을 마치고는 다시 덧붙였습니다. 현금 아래에 가지런히 접힌 서류 한 뭉치가 깔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꺼내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것은 인쇄된 서류였는데 글씨와 사진 몇 장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것들은 놀랍게도 장지훈의 악의적인 경쟁, 깡패들을 시켜 행패를 부린 증거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김민준이 가게 자금을 유용하여 도박하고 빚을 진 관련 증명서들도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이 할아버지께 뭔가 말하려 했지만 이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서서 가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얼른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잠깐만요. 이 할아버지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 저에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힘내서 가게 다시 열어. 나는 아가씨가 해준 밥 먹을 거야. 말을 마치고는 자신의 해진 마대자루를 들고 천천히 멀어져 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손에 그 찬 주머니를 단단히 쥔 채 이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터져나오는 홍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제 작은 선행이 이렇게 엄청난 보답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 천 주머니 안에는 현금과 증거뿐만 아니라 이 할아버지의 저에 대한 믿음과 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절망적일 때 이 할아버지가 저에게 다시 일어설 희망을 주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가게를 다시 열고 이 할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며 저는 텅 빈 식당 문 앞에 서서 그 묵직한 천 주머니를 쥔 채 이 할아버지의 멀어져 가는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천천히 멈췄고 마음속 절망은 따뜻한 기운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고물 줍는 노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떻게 장지훈과 김민준의 범죄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장지훈과 깡패들의 채팅 기록 캡처 보내는 깡패들에게 제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라고 명확히 쓰여 있었고 깡패들에게 줄 보수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장지훈이 헛소문을 퍼뜨린 녹음 파일에는 그가 직원들에게 제 가게 식재료가 신선하지 않다는 거짓말을 지어내라고 지시하는, 거짓말을 지어내라고 지시하는, 거짓말을 지어내라고 지시하는, 그리고 김민준이 도박장에서 등어 그가 가게 자금을 유용한 이체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매일 제 가게 문 앞에서 고물을 주우셨는데 설마 저를 계속 묵묵히 지켜보고 계시면서 몰래 이 증거들을 수집하신 걸까요? 생각할수록 믿기지 않아 저는 기회를 찾아 이 할아버지의 진짜 신분을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먼저 천 주머니 안에 현금을 조심스럽게 챙기고 증거들을 가지런히 정리하여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장님께 전화해서 가게를 다시 열 희망이 생겼으니 새 일자리를 찾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방장님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씨, 너무 잘 됐네요. 저는 지은 씨가 분명히 버텨낼 줄 알았어요. 연락 기다릴게요. 저는 이전에 알던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고 이 증거들로 장지훈과 김민준을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변호사 친구는 이 증거들이 매우 중요하며 사실이고 유효하다면 그들을 고소하면 분명히 이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증거들을 가져와서 보여주세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증거들을 가지고 변호사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자세히 살펴본 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모두 법적 효력이 충분해요. 장지훈의 악의적인 경쟁과 깡패들을 시켜 행패를 부린 것은 이미 위법 행위에 해당하고 김민준의 자금 유용과 도박도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고소 서류 준비를 도와드릴게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이 할아버지를 찾아가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이 할아버지가 고물을 줍던 곳을 다 찾아봤지만 할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혹시 할아버지께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까봐 조금 초조했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가려 할 때
양복을 입고 안경을 쓴 중년 남자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중년 남자는 매우 예의 바르게 말했습니다. 장지은 씨 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네, 제가 장지은인데요. 혹시 누구세요? 중년 남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지은 씨, 안녕하세요. 저는 최재현 실장이라고 합니다. 이건국 회장님의 비서입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장지은입니다. 이건국 회장님? 저는 잠시 멍해져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건국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했습니다. 최 실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지은 씨, 이건국 회장님은 바로 장지은 씨가 매일 무료로 식사를 대접해드린 그의 할아버지이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본명이 이건국이라니. 그분은 정말 평범한 고물 줍는 노인이 아니셨던 겁니다. 저는 최 실장을 따라 고급 승용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약 1시간 정도 달려서 호화로운 별장 문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최 실장을 따라 별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이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깨끗한 양복으로 갈아입으셨고 머리카락도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습니다. 평소 고물 줍던 노인의 초라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제가 오자 웃으며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아가씨. 저는 눈앞에 이 할아버지를 보고도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물 줍는 분이 아니셨어요. 나는 정말 고물 줍는 사람이 아니야. 내 이름은 이건국이고 예전에는 공장을 운영했어. 최 실장이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장지은 씨, 저희 회장님은 건국 초부터 사업을 시작하신 노련한 기업가이십니다. 여러 개의 공장을 소유하고 계시고 자산은 수천억 원이 넘습니다. 10년 전 회장님의 외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충격으로 며느리와 손자까지 떠나버렸습니다. 회장님은 너무 상심이다. 그러다 회장님은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돈 때문에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을 아시고는 진심으로 자신을 대하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부러 고물 줍는 노인 행세를 하며 실제 삶을 경험해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 할아버지가 수천억 원대자산가인데 진심으로 자신을 대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고물 줍는 노인 행세를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복잡해져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진작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이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일찍 내 신분을 말했으면 아가씨가 진심으로 나한테 잘해줬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나는 아가씨 가게 문 앞에서 반년 동안 있었어. 아가씨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바쁘게 일하는 모습도 봤고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도 봤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는데도 나한테 따뜻한 밥을 계속 대접해주는 모습도 봤어. 아가씨는 마음씨 착한 좋은 아가씨였는 것을 알았지. 그럼 장지은과 김민준의 증거들을 모으신 것도 저를 돕기 위해서였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묵묵히 아가씨를 지켜보며 매일 따뜻한 밥 한 끼를 즐기고 싶었어. 하지만 나중에 장지훈이 일부러 아가씨를 압박하고 헛소문을 퍼뜨리며 깡패들을 시켜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는 마음속으로 너무 화가 났어. 그 후에는 아가씨 남편 김민준이 몰래 아가씨 돈을 빼돌려 도박하고 아가씨한테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고는 반드시 아가씨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어. 나는 최 실장에게 그들의 증거들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어. 원래 아가씨가 정말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주려고 했는데 김민준이 아가씨 가게를 담보로 잡고 돈까지 들고 도망칠 줄은 몰랐어. 저는 이 할아버지를 보며 감사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셨으면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어. 이건 다 아가씨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아가씨가 나한테 잘해줬으니 내가 아가씨를 돕는 건 당연한 일이야. 그 돈은 걱정 말고 써. 내가 진심으로 아가씨가 가게를 다시 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어서 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미 최 실장에게 아가씨한테 가장 좋은 인테리어 팀을 연결해 주라고 했으니 가게 자리만 정하면 바로 인테리어를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저는 얼른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돈은 제가 가들 수 없어요. 할아버지는 이미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할아버지는 이미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 할아버지는 꼭 갚아드릴게요. 매일 아가씨가 해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무엇보다 좋아. 아가씨가 정말 마음이 불편하면 내가 아가씨 가게에 투자했다고 생각해. 나중에 내가 밥 먹으러 오면 할인이나 좀 해주면 돼. 저는 이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그분이 정말 저를 돕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할아버지. 그럼 제가 할아버지 돈을 받을게요. 제 가게 다시 열면 할아버지 매일 오세요. 제가 가장 맛있는 음식 해드릴게요. 이 할아버지는 활짝 웃으셨습니다. 좋아, 약속이다. 별장에서 나오니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선량함은 정말 보답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할아버지께 따뜻한 밥 한 끼를 드렸을 뿐인데 그분은 저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손에 든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돈과 증거뿐만 아니라 이 할아버지의 믿음과 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원들을 잘 활용하여 반드시 가게를 다시 일으키고 저를 괴롭힌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고 이 할아버지의 별장에서 나온 후 저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이 할아버지의 상황을 간단히 변호사에게 설명하고 고소 진행을 서둘러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변호사는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장지은 씨, 걱정 마세요. 이 확실한 증거들에 이건국 회장님의 지원까지 더해지면 장지훈과 김민주는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변호사와 함께 고소 서류를 준비하는 한편 새로운 가게 자리를 찾느라 바빴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최 실장에게 몇 군데 적합한 장소를 물색해달라고 하셨고 결국 저는 원래 가게에서 멀지 않고 유동인구가 더 많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최 실장이 연결해준 인테리어 팀도 빠르게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인테리어 스타일은 여전히 소박한 가정식 분위기로 선택하여 이웃들이 식사하러 와서 집에 온 듯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테리어 기간 동안 이 할아버지는 자주 오셔서 둘러보지는 자주 오셔집니다. 그분은 더 이상 낡은 옷을 입은 고물 줍는 노인이 아니셨지만 저를 대하는 태도는 여전히 예전처럼 친근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보답이 아니라 그저 진심 어린 동반과 따뜻한 밥 한 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에서 제 사건을 접수했고 장지훈과 김민준에게 소환장을 발송했습니다. 장지훈은 소환장을 받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저에게 전화해서 협박했습니다. 장지은, 네가 감히 나를 고소해. 내가 너 이 동네에서 발 못 붙이게 할 수도 있어.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장지훈, 당신은 악행을 저질렀으니 이제 와서 나를 협박하려 해. 법원의 판결이나 기다려. 말을 마치고는 바로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제가 예상치 못했던 것은 장지훈이 인테리어 현장에까지 와서 행패를 부릴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날 제가 인테리어 팀장님과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을 때 장지훈이 건장한 남자 2명을 데리고 들이닥쳐 옆에 있는 인테리어 자재를 발로 차 넘어뜨렸습니다. 장지훈은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장지훈은 내가 오늘 네 새 가게 다 때려 부술 거야. 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 말했습니다. 장지훈, 당신이 지금 행패 부리면 죄만 가중될 뿐이야. 나 이미 경찰에 신고했으니 경찰이 곧 올 거야. 장지훈은 잠시 멍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줄은 예상치 못했던 것이죠.
바로 그때 최 실장이 경호원 2명을 데리고 달려와 제 앞에 섰습니다. 최 실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지훈 씨, 제가 충고하는데 당장 떠나세요. 아니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장지훈은 몸집이 큰 경호원들을 보고는 겁이 났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허세를 부렸습니다. 너희들은 뭐야? 여기는 너희들이 상관할 일 아니야. 최 실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건국 회장님 사람입니다. 장지훈 씨의 가게는 이건국 회장님께서 투자하신 겁니다. 한 번만 더 손대보시죠. 장지훈은 이건국이라는 세 글자를 듣자마자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는 이 동네에서 장사를 했으니 이건국이라는 이름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는 이름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저를 한 번 쏘아보고는 건장한 남자 2명을 데리고 꽁지 빠지게 도망쳤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필기정, 그의 좋은 날은 끝난 것이었습니다. 다른 한편 김민준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돈을 들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쳐 계속 도박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5천만 원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결국 거액의 도박비 때문에 도박장 사람들에게 붙잡혀 감금당했습니다. 경찰이 그를 찾았을 때는 이미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예전의 오만방자한 기세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재판날 저와 이 할아버지는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법정에서 변호사는 장지훈의 악의적인 경쟁과 방패들을 시켜 행패를 부린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장지훈은 여전히 변명하려 했지만 채팅 기록, 녹음 파일 등 확실한 증거들 앞에서 그는 전혀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김민준도 법정으로 끌려왔습니다. 판사가 자금 유용과 도박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그는 고개를 숙이고 판사가 자금 유용과 도박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최종적으로 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지훈은 악의적인 경쟁, 타인교사 협박죄로 저의 경제적 손실 1억 원을 배상하고 15일간의 행정구류에 처해졌습니다. 김민준은 자금 유용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고 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제가 가게에서 유용당한 2천여 말씀이다. 이 할아버지는 제가 가게에서 유용당한 2천여 말씀이다. 아가씨, 정의는 늦을지 몰라도 결코 오지 않니가. 판결을 드디어 내려앉았습니다. 저를 개덩이가 드디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감격의 눈물이자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장지훈의 호화 가정식 백반집은 그가 구류된 데다가 이전의 악성 경쟁으로 인해 평판이 나빠져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닫았습니다. 예전에 그에게 빼앗겼던 단골 손님들도 모두 저를 찾아와 새 가게가 문을 열면 꼭 와서 응원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절친 박서연도 왔습니다. 그녀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예전에는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하고 포기하라고 말했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한 달 후 제 새 가게가 드디어 인테리어를 마쳤습니다. 이름은 여전히 지은네 가정식 백반이었습니다. 개업날 이 할아버지는 일부러 정식 양복을 입고 일찍 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액자를 선물해 주셨는데 그 위에 설량은 곳 근본이라는 네 글자가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웃들도 모두 와서 응원해 주셨고 가게 6테이블은 만석이었습니다. 문 밖에는 기다리는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완석이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창가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가장 좋아하시는 토마토 달걀볶음과 밥 한 공기를 가져다 드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드셔보세요. 예전 맛 그대로요. 이 할아버지는 젓가락을 들어 한 입 드시고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맛있다. 역시 아가씨가 해준 밥이 최고야. 새 가게 장사는 날마다 더 좋아졌습니다. 음식 맛이 좋고 양도 푸짐하며 가격도 합리적인 데다가
사람들이 저와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모두 제 가게에 식사하러 오고 싶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가게에 오면 따뜻한 집밥을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저는 이 할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돌보기 편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매일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저는 이 할아버지께 따뜻한 밥을 해드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도 저를 친달처럼 여기셨습니다. 종종 젊었을 때 사업을 시작했던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날 저와 이 할아버지는 마당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내 노년이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을 거야. 아가씨는 선량함으로 나를 따뜻하게 해주었고 아가씨 자신도 성공했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감사해야죠. 할아버지, 제가 감사해야죠. 할아버지 덕분에 선량함은 결코 배신당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면 날들은 그렇게 평범하지만 따뜻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제 두 손과 선량함으로 제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소중한 가족의 사랑도 얻었습니다.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은 마땅한 벌을 받았고 저와 이 할아버지는 서로를 따뜻하게 보듬으며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최고의 결말이자 선량함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